안녕하세요. 저는 17기 꿈프 환경기자단 삼성대 초등학교 노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은 과거 과학 전문지 기자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과학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과학 칼럼니스트와 기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 기자마다 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일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일을 했었냐면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제 과학에 대한 호기심 정도는 있어도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둘이 별개로 가서는 과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과학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일반 국민들의 뭐 지지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지 뭐 세금을 이용해서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이 두 그룹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과학 기자나 그런 과학 저술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죠. 뭐 직접 강연에 나서가지고 자신의 연구를 이제 설명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많은 과학자들이 보통은 이제 연구에만 매진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이제 쉬운 언어로 자기 연구를 풀어내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중간에서 과학 기자나 뭐 저술가 이런 요즘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도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려운 내용을 이제 좀 쉽게 풀어가지고 일반 대중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 사회에 이제 과학적인 이런 연구의라던가 뭐 연구 결과 뭐 이런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목적,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의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드론에서 스마트 문신까지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무엇이 지금의 작가님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과학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제가 처음이다 이렇게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요즘 같은 신기술은 없었죠. 대개 집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과학책 같은 걸 좀 많이 보면서 집에서 실험도 좀 직접 하고 뭐 약간 위험한 실험을 하다가 이제 좀 집안에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뭐 이런 걸 섞어 가지고 뭐 이런 반응을 일으키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화산 실험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게 화학 반응으로 이제 화산을 이제 흉내만 내는 거죠, 모양으로. 그런데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게 어디서나 이게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게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대로 된다, 이런 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책을 많이 읽었고, 또 제가 소설을 좋아했는데 소설도 이제 과학이 들어간 SF를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SF에서는 또 우리가 현재 보는 것 외에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신기한 장치라거나 기술, 뭐 이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거를 보면서는 이제 정말 미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꿈, 이런 거를 키워가면서 계속 거의 제가 기억하는 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과학을 좋아했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과학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그걸로 이제 직업까지 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글들을 보며 과학을 재미있는 주제로 쉽게 풀어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학을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왜 우리가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과학이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인 학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자를 할 때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기사를 쓸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이제 과학자를 만나서 연구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할 때 흔히 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재밌는데 그래서 이 연구를 가지고 어디다 쓰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기자 시절에 이제 취재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실생활에 어떻게 쓰여야 한다는 걸 알면은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랑 가까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체감을 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집중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과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인다. 뭐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뭐 우리 갖고 있는 기술들이라거나 뭐 의약품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 과학이나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저는 그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거는 재미예요, 사실은. 과학자들한테 이제 이 연구 왜 하나요?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생활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학 연구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뭐 쓸 데가 없는 연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연구를 왜 하느냐? 재미가 있거든요. 이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지구는 그 안에서 굉장히 조그만 행성이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우주 뿐만 아니라 지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는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당장 어떻게 쓰인다 이런 거는 생각은 뭐 나중 얘기고 뭐 어떻게 나중에 되면은 뭐 쓸 수도 있고 뭐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쓰면 어떠냐?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게 재밌지 않느냐. 이런 재미가 저는 과학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호기심이죠. 많이 우리가 호기심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게 호기심이 있어야지 이건 왜 이렇게 될까? 지금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의 호기심도 있겠지만 또 이제 계속 뭐 대학을 진학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밝혀냈던 연구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내 호기심을 하나 덧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구나. 근데 이건 아직 모르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은 우주, 뭐 자연에 대해서 하나 더 알게 되고 그때 희열이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종의 중간 전달자로서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 재밌는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 그게 가장 일할 때 즐거운 동기예요. 작가님께서는 많은 글을 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쓰셨던 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할 때 면접을 보면서 제가 회사에 들어가려고 면접 보면서 이제 면접에서 이제 뭘 하고 싶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 정확히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이비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이 아닌데 과학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뭐 이제 과학적으로는 올바른 사실이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종류의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걸 먹으면은 몸에 좋다. 이걸 먹으면은 몸에 좋다. 뭐 관절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 말인데 이런 게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고 그런 것
것들을 이제 뭐 취재를 한다던가 관련 논문을 살펴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속설들 흔히 하는 얘기들하고 이제 틀린 것들이 꽤 많거든요. 혹은 옳더라도 해도 그다지 살아가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종류의 기사들을 많이 썼던 게 기억에 남고, 지금도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과학이 이제 여러 분야가 있고, 기자는 어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지는 못해요. 내가 뭐 물리학 기사만 쓰고 싶다 해서 물리학만 쓰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아까 뭐 환경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인 요소는 조금 있지만 뭐 환경, 뭐 생태, 물리, 화학, 뭐 천문, 뭐 생물학 이런 것들을 좀 다 아울러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좀 소양을 갖춰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우주와 관련된 기사를 쓸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천문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주,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이런 쪽 기사를 좀 많이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예전에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라 힉스 입자라고 해서 그 스위스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에서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걸 발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럽에 있었는데 그쪽 직전에 제가 선에 가서 취재를 하기도 했고, 관련 그 발표가 있을 때 바로 이제 기자회견 보면서 인터뷰해서 기사를 써서 이제 좀 전달하기도 했고, 제가 그때는 잡지에 있어가지고 신문이나 뭐 방송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잡지가 좀 지면이 더 많으니까요. 좀 더 심층적으로 내용을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력파 발견이라든가, 그것도 제가 중력파 검출 시설에 한번 실제로 취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보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현지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 인터뷰했던 것들 이제 섞어가지고 좀 재밌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환경기자단이다 보니 환경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작가님 책 내용 중에 환경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경 쪽으로는 솔직히 제가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거는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2010여 년 전에 그 서해안에 있는 태안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태안에 내려가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약간 다른 데서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뭐 기름 유출 때문에 생기는 피해 뭐 이런 것도 이제 다뤘지만, 그러면은 태안의 생태계는 원래 어땠는가 이런 쪽을 좀 탐방을 하면서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태안에 이제 여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돌아다니면서 태안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어떤 생물이 살고 있고 어떤 좀 중요한 지역들이 있다. 그런 바닷가 해안의 생태계라거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전달했던 좀 색다른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굳이 완전 환경 뭐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해서 쓰지는 않더라도 많은 기사가 사실은 환경하고 관련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후 변화라거나, 요즘 기후 변화를 거의 뭐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런 기후 변화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이런 거를 이제 기후학자들은 사실은 거의 대개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기사라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핵융합이라거나 이런 소재를 다룰 때도 핵융합이 만약에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있죠. 뭐 원자력 발전에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이라거나 화력 발전에서 생기는 그런 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꿈의 에너지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핵융합 기사를 다룬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과학기술 하나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학생도 그 과학과 관련된 책이나 기사를 읽을 때 단지 그 분야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말고 이게 사회에 좀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은 좀 더 이제 시야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미래 과학과 환경 꿈나무를 꿈꾸는 우리 꿈프 친구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과학을 이제 쉽게 전달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학은 쉽지 않아요. 과학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뭐 이런 뭐 어려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기자할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럼 과학자들 굉장히 난감해 하거든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이해하면은 아주 과학 유망주로 이제 국가의 관심을 받게 될 수준인데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과학은 어렵다는 거고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고 학생 때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과학자가 된다면은 혹은 뭐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집요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뭔가 한 가지 이제 꽂혀가지고 과학뿐만 아니라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파고드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성과를 내는 분들은 굉장히 그 자기 연구에 꽂혀가지고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그 생각만 할 정도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과학이 쉬워 재밌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과학 대중화는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미래의 유망주가 나중에 좀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은 과학이 어렵다는 걸 알고 하지만 그거 알죠?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거 하나요? 네, 게임을 할 때 뭐 다른 사람하고 상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컴퓨터랑 할 수도 있고 한데 되게 쉽게 이기면은 별 재미가 없죠. 굉장히 어렵게 막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내 모든 힘을 써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이겼다. 그때 쾌감하고 쉽게 설렁설렁해서 이기는 거랑 다르잖아요. 과학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걸 알아내려면은 굉장히 내가 머리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해내서 마침내 이걸 알아냈다. 그때 이제 쾌감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재밌는 게 과학이고 만약에 과학을 하고 싶다면은 당장 어렵다고 포기를 하지 말고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을 좀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과학을 좋아하니까 잘 알겠지만 과학은 과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고 대형 과학일수록 또 사회 동의가 필요해요. 혹은 뭐 환경 관련이니까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진행하는 이런 걸 할 때도 이제 그냥 몇 명이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동의, 사회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질 때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다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과학적인 내용에는 항상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소양을 갖추도록 21세기의 과학문화 사회에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과학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